네, 안녕하세요. 카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번에 부처빔은 일단은 상방빔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요 며칠 사이에 양봉을 보여주다가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이제 이전에 실리콘밸리 이후에도 여기서 19,000대에서 한 번에 이렇게 올려줬던 그 모습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빔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돌파해버리는 한 방에 그런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되게 중요한 건 주봉상으로도 좋은 마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베스트 마감은 아니었어요. 베스트 마감은 아니었던 게, 일단 다시금 EMA 200을 뚫은 건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 몸통이 28,065죠. 여기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7MA 이동평균선이 7 이동평균선이 28,184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요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을 지저분한 걸 껐을 때 제가 이렇게 가로선을 남겨놨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눌림목을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27,200에서 한 27,500 정도 부분에 많은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27,000 정도부터 27,200, 300 이 정도쯤에서 눌림목의 리테스트를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못 지키면 또 이렇게 갈 건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일단 뚫고 갈 가능성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하고 의아해하는 건 이 주요 지점에서의 거래량이 제대로 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이게 비트코인이 되게 재밌는 건, 이거 다 끄고 한번 보면요, 이 거래량을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얘가 여기서부터 부처빔 이후에 이렇게 올릴 때도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찐 상승일 때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보시면 이때도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뜨지 중간에 어떤 이런 지점들에서는 뭐 그렇게 큰 거래량이 뜨진 않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큰 거래량이 뜨지 않고 올라갈 때도 그냥 순간순간의 거래량이 여기서 좀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이 구간대에서는 그렇게 뜨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이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을 정확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찐 반등이 아니고 다시금 이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각이라 이건 오히려 숏을 쳐야 되는 자리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그러나 제가 이제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항상 50대 50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게, 내가 설사 이 부분에서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리를 딱 잡으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팔사팔 하는 동안에 오히려 내 코인 개수가 줄어들면 추후에 더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금 비중과 코인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반등이 오기 때문에 하는 순간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얘가 눌려서 다시 가든 뭐 바로 가든 상관없이 어차피 50% 들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눌림목까지 내가 온다면 그때는 조금 현금을 투입해서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추세를 돌린 모양이 이때의 모양들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큰 횡보 이후에 올리고 크게 빠진 거를 V자 형태로 올리는 이 모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 추세 반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뚫는 게. 보시면 이 앱토스도 보면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려서 보시면
이걸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잘 보이려면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빠졌다가 이걸 한 번에 이런 식으로 J자 형태로 말아 올리면,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있고 이걸 J자 형태로 말아 올리는 패턴이 나오면 보통 이게 추가적으로 반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다만 이 아래 꼬리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요번 주에 오늘 같은 모양처럼 이 눌림목이 좀 갔다가 사람들이 아 그래 이거 결국 그냥 가짜 반등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눌려줬다가 다시 휙 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뭐 추격 매수 이런 것보다는 좀 기다리는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50대 50으로 잘 들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메인은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 라는 건데, 일단 그것보다도 우리는 코인 입장에서는 6월 1일에 홍콩이 이슈가 크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토큰을 알려줬어요. 홍콩 메타를 보면은 뭐 비트 이더 에이다, 뭐 매틱, 솔라나, 폴카닷, 유니스왑, 체인링크, 샌드박스,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엑시, 아톰, 코스모스죠.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 그 다음에 뭐 테덤, USDC 뭐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은 사실 이게 뭐냐면 홍콩 메타가 이 코인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중국 코인들 뭐 네어도 있고 온톨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포함해서 홍콩 메타가 요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요 중에 특히 NFT 애들 중에 샌드박스가 특히 반응이 제일 좋거든요. 업비트에서 지금.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제가 이전에 코인들 언급했던 영역이잖아요. 이제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코인도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보면 이거 네오랑 이런 애들 반응 좋잖아요. 트론도 좋고. 이 중국 애들이 그나마 지금 제일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회복력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덤핑이 채굴자 애들이 던진 걸로 봤을 때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애들이 이제 저점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흔드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바이든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채 한도가 2년이 유예돼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 도전하기 전에 부채 한도 문제가 불거져서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사실 이 대선을 앞두고 위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르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면은 지지율이 정확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좋은 움직임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뭐 떨어진다던가 뭐 나스닥이 떨어지고 증시가 떨어지고 해서 내 자산이 잃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현재 정부가 못해서 뭐 그런 것 같다라고 막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부분에서 유예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으로 갈 거고, 그리고 굳이 주식이 안 좋은 쪽으로만 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2023년이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부채 협상이 타결을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찍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출을 어쨌든 동일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아니면 증액을 조금씩 한다는 걸로 제한되게끔 지출을 짰다라는 건 이 예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쨌든 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흡수하는 형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10년간 정부 지출이 예측 대비 1조 달러 감소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십억 달러의 미사용 코로나 자금 뭐 철회한다, 뭐 지출 내지 않은 거 회수한다, 이게 다 유동성을 어느 정도는 회수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엮이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 흔드는 형태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도를 늘린 건 맞기 때문에 결국은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걸 흔들기로 하는 요소를 쓸 거고, 지금 직전은 소문의 이 이슈 자체가 딱 터졌기 때문에 그 재료로 인해 상승을 했지만, 소문의 사고 이슈에 팔라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은 이 이슈가 끝나고 눌림목이 형성되는 그런 자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 눌림목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동안에도 추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흔들기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맨날 FOMC 보고 CPI 발표 보고 뭐 PCE 보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우리의 발목을 중간중간마다 잡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되면서 오히려 금리를 다음번에 올릴 거다라는 예측이 다시 많아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무조건 동결이었는데 이 예측이 올린다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면 예상치 하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될 거고, 만약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예상치 부합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은 금리 동결을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동결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만약 이거를 인상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만 무빙이 있지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2017년에 아시아에서 강세장이 시작이 됐고요. 중국이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음 강세장은 뭐 아시아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무빙이 봤을 때 1983년도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특히 이 기술주 애들이 엄청 잘 나가잖아요. 특히 엔비디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AI라는 내러티브가 엄청나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AI 다음에 이게 메타버스까지만 딱 오면 코인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인프라 섹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얘네들보다 더 필수적인 재화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번 딱 어느 정도 딱 정해지고 점유율을 잡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위에 단계 애들은 서로 경쟁하다가 얘네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프라 섹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야, 엔비디아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엔비디아 이거 올타임 하이를 찍는 순간 주식은 이미 AI가 올타임 하이를 찍고 가는데, AI 섹터가 코인은 아직 못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상승장이 올 때는 먼저 증시가 어느 정도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인이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인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그 다음 타자는 코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까지만 넘어오면서 메타가 돌면서 코인이 된다면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때마침 중국에서는 웹3 혁신 및 개발을 위한 백서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베이징을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글로벌 혁신 허브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최소 1억 위안을 지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발매 시점이 흥미롭다. 그러면서 홍콩의 지역 내 암호화폐 유치 시도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단속과 동시에 이뤄진다. 중국은 금지했다. 근데 이번에 국영방송이죠. 거기서 비트코인 로고를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을 방송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어쨌든 삭제가 됐지만 앞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이 이번에 WWDC에서 MR 헤드셋을 공개한다라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워치라는 것 이후에 10년 만에 새 제품을 공개하는 건데, 그게 바로 MR 헤드셋이고, 이건 이제 VR, AR이 합쳐진 헤드셋이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애플도 메타버스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어떤 걸로 보냐면, 저번에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하려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서명 변경을 한 다음에 NFT 메타버스 애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것도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MR 헤드셋이 렌더링을 하고 있다. 보면 렌더링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된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가총액 1등이 메타버스 진출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메타버스는 코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까지 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코인에도 긍정적으로 메타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래는 여기서 5월달이나 이럴 때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갔으면 아마 미니 불장이 오고 끝났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을 것 같은데, 경기 침체를 맞고 빠졌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쉬어가면 2015년이나 아니면 이제 2020년 이후에 새로운 사이클로 바뀌어서 일종의 닷컴 버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다만 문제는 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다시 도미넌스가 이렇게 폴짝 뛰어오르는 모습을 좀 보면서, 얘가 어쨌든 이 48%를 48, 49를 넘지 않는 선에서 도미넌스가 유지가 됐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좋은데, 이게 올라가는 형태에서 도미넌스가 지분율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면서 코인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이 비트코인이 맞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주식에서 워낙 AI 메타가 핫하니까 AI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애들만 개별적으로 수혜를 입는 그런 섹터가 있을 거다. 얘네들은 근데 엔비디아처럼 정말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메타들 있잖아요. AI 메타, 뭐 중국 메타, 뭐 NFT 메타버스 메타, 그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정말 찐 상승장은 뭐냐면 이더가 먼저 비트보다 확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찐 알트장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을 크게 앞서면서 이더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알트들이 수혜를 받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게 일단 개별 섹터로 먼저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전체 상승장이 와도 얘네들은 잘 갈 거고, 2021년 10월에서 11월 보셨죠? 그것처럼 전체 상승장이 와도 얘는 잘 갈 거고, 개별 상승장이 와도 이 알트들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건 이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무조건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 시장이 끝난 거 아니고요.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만 2020년 이후부터 글로벌 매크로와 동조화된 현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서헤이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뭐냐면 오히려 내년에 7만 돌파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경신할 것 같지 않다. 올 하반기에는 은행 위기가 함께 정부의 수조 달러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인다. 그래서 내년에 돌파하고 25, 26년에 신고점을 찍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 불장 때처럼 한번 쭉 올라갔다가 빠질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AI가 너무 심상치가 않고 메타버스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되면 저는 올해도 이렇게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올해 이렇게 가면 그렇게 많이 가진 못할 거예요. 9만에서 한 12만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만약에 아서헤이즈가 말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쭉 빠졌다가 경기 침체 이슈를 통해서 빠졌다가 반감기 먹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역헤드 숄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역헤드 숄더를 간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가면 굉장히 중간에 기간 조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게 더 멀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17만에서 뭐 20만 이렇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더리움도 일단 괜찮아요. 중국 애들, 그리고 제 업비트 워낙에 상장한 애들 있죠. 뭐 수이라든지 아비트럼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하고 특히 AI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중국 이런 애들도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세팅을 해놓고 올해 상승장이 정말 중국발로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거의 뭐 신고점에 근접하거나 할 때 팔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내년, 뭐 내후년 이렇게 기다리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좋은 가격대에 지금 코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도 결국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을 받지만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뜨면 더 경계해야 됩니다. 코인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엔비디아도 지금 거래량이 이 근래에 뜬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지금 뜨면서 갭 상승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 마지막 상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중요한 거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야 AI 메타가 더 불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고점에서 보면 이럴 때 보면 여기 거래량이 뜨잖아요. 보시면 이전에 있는 거래량들보다 얘가 이전에 있는 이러한 거래량들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뜨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뜨지 않은 건 좀 아쉽지만 지금 이번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뜨지 않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항상 이 물량을 가격을 올리기 전에 먼저 매집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랫부분에서 가격이 더 거래량이 많이 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미 여기서 저는 매집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매집했는데 여기보다는 그냥 이제 올리는 거. 그리고 이 중간에서의 이 볼륨들은 중국 애들의 매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채굴자 애들이 가격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1일자에 홍콩이 열리기 전에 홍콩을 대비해서 매집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부처빔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덜덜덜 떨고 있었고 그래서 뭐 손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매수 버튼을 손을 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박스권 형태를 크게 넓게 만들면서 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뭐 팔아가지고 가격 내리고 사고 올리고 내리고 이 과정을 제법 했단 말이죠. 주봉으로 보면 사실 이게 여기 가격, 여기 제일 높은 가격이 31,000이고 여기는 이제 한 25,800 정도잖아요. 이 구간이 만약에 박스라면 얘는 엄청나게 횡보를 한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지금 10주 동안 횡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도 얼마 안 돼요, 주가.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주 그쵸?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9주 여기까지 합치면 10주죠. 그 다음에 어쨌든 9주 정도 횡보하고 반응이 나온 건데 얘는 더 길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길게 횡보한 다음에 FTX라는 그 버드 때문에 쭉 빠지긴 했지만 이게 사실 FTX가 안 망했으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코인에서 일주일은 굉장히 큰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동안 하고 있고 주말도 없고 연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누적되는 캔들의 양이 일반적인 주식이랑 다른 상품들, 투자 상품들보다 훨씬 더 많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요 가로선을 여기다가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 역헤드 숄더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왔고 역헤드 숄더가 나오고 들어간 다음에 리테스트하고 이제 올라갈 차례다라고 보는데 이건 주봉에서 올라갈 캔들인 거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이런 정도의 눌림목은 여기서 담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눌림을 기다렸다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휴라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찍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들어도 또 새롭고
그럴 거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내용들을 좀 하는 거, 어느 정도 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현물 매매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브리핑이랑 픽을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선물도 역시 포지션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가입 신청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